네, 오늘의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강동훈 동지이신데요. 강동훈 동지는 주간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이시고요. 또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관한 유익한 글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또 경제 위기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논인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에 기초한 분석을 소책자로 집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자의 발제를 먼저 듣게 될 거고요. 발제가 끝나면 참가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주장해 주시면 참가자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이 끝난 뒤에 이 정리 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참가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 채팅창과 전화 발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론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 발언은 누구에게나 3분의 시간을 드리고 좀 더 생생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발제를 들으시면서 준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발제자의 발제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인데요. 네, 아까 사회자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2020년 6월 그 통계로 보면은 그 전해보다 일자리가 한 35만 개 정도 사라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그러한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임금 삭감이나 일자리를 또 잃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삶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현재의 경제 위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이게 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사실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련 자료를 먼저 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한국의 2020년 이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1분기에 1.3% 그 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이후에 2분기에 다시 3.3%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한국의 현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3.3% 감소라고 하는 것은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가장 마찬가지 2008년에 3.3%를 한 분기에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3.3%나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분기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2003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소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드 대란 이후에 그런 한국에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2003년에 2분기 연속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로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이 IMF 위기 이후에 가장 커다란 위기 상황이다, 한국의 상황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또 다음 관련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이 2분기 마이너스 3.3%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감소한 편이에요.
예, 중국은 2분기에 이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덜 감소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기적의 선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한국이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나았던 이유는 이 코로나 확산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게 이제 지원이 되면서 좀 그 경제 하락률을 좀 막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한국의 경제도 이 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문재인처럼 이게 어떤 선방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 이 경제 상황에서 한국에 특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수출 부분의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죠. 네. 그래서 또 관련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보면요. 이게 그 한국의 수출 감소율인데, 특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부터 수출이 급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이 수출 감소 상황이 2분기에 16%가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한국의 역사에서 1963년 이후 최초라고 해요. 예, 수출이 이렇게 급감을 한 것이. 예. 물론 이제 7월 달에 들어서 조금 회복되기는 했지만, 이게 앞으로 경제 상황이,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상황이 이 여름 이후에 다시 또 확산될 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기대를 크게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한국의 이 최근의 경제 상황이 어쨌든 역대급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또 하나 살펴보죠. 네, 그래서 이 OECD 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은 한국은 올해 한 1.2% 일단 감소할 걸로 2020년 6월 전망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종합을 해보면 한국의 이 위기 상황이 역대급인 것과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 오히려 2008년 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런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 밑에 그 빨간색으로 써 있는 저 성장률들만큼 더 하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그 위기다, 최근 상황이,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최근에 이제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의 경제 상황이 1930년대 이후 최대 위기다라는 얘기들이 자주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 어쨌든 이게 코로나19 위기를 때문에 터졌고,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어쨌든 좀 잠잠해지면 다시 좀 경제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도 줄고 소비도 줄고 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위기가 좀 진정이 돼서 사람들이 또 활동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다시 공장이나 작업장을 가동하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여름철에도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위기가 결코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기록을 보면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이제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최근 한 달간 한 1,000만 명이 늘어날 정도로 오히려 최근에 확산세가 더 빨라지고
있죠. 뭐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뭐 백신 개발이 조만간 될 것처럼 막 일부 언론들이 좀 호들갑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백신 개발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고 그런데다가 단기에 개발했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 결코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위기가 코로나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2020년에 새로운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단지 이게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가 계속 둔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손쉽게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는 그 전에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중에서도 한 20%가 이미 이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위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위기 기업들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의 여파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 기업들인데요. 한국의 소위 좀비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한국에서도 이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면은 이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 위기 전에도 이미 이런 위기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이 코로나가 설사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제 위기 침체가 계속 오래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막스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그 한 10여 년의 그 경제 상황을 장기 침체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이 장기 침체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가 터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단지 코로나하고 연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경제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경제 상황은 당연히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상황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우리 경제 상황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대략 1980년대부터 그 최근까지의 이 상황인데, 이 신자유주의 시대는 사실상 이 경제 위기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오일 쇼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벌어졌던 동아시아 그 외환위기, IMF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상황에서는 2008년도에 미국발 이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커다란 그 위기가 여러 차례
신자유주의 시대 때 계속해서 터졌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여러 그 금융 위기들이 터지는 맥락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엄청난 자금이 금융권에 많이 몰려들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시기가 또한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아주 적극 90년대 중반 이런 사이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증권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커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위기가 터지기도 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위기가 터졌고, 그다음에 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시대는 쉽게 말하면 이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이 터지고,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거품이 생기고 또 거품이 터지는 이런 것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다시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고 하면서 기업이나 가게가 이제 부채를 늘리고 하는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금융 투기가 경제를 잘 성장시키는 듯 했지만 그것이 곧 터지면서 이렇게 위기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신자유주의 시대 때 금융 부채가 증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최근의 상황은 2008년의 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금융 부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에 의존한 그런 경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 이후로 주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때 주요 특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금융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엄청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현재 같은 위기가 많이 터지게 됐다라는 그런 주장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점을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 많은 돈들이 어떤 기업들에 투자돼서 생산적인 부분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금융 투기 혹은 부동산 투기로 거듭해서 이렇게 거품을 만들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품도 이렇게 금융권에 엄청난 돈이 몰리면서 그 거품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투자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불평등이 많이 확대가 된 사회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등 확대가 또 경제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던 것이 이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 경제 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 추구하는 어떤 경제 성장 모델인데, 쉽게 말하면은 임금을 증가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면 그것이 어떤 투자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다시 임금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게 다시 소비를 증가시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뜻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소득이 부족해서 제대로 소비를 할 수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 어떤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소위 과소소비론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예. 물론 막스주의자들도 이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막스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 다음 표를 보시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생산물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체 생산물 중에 일부일 수밖에 없죠. 특히 자본가들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즉 다시 말하면 자본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가 자본주의 경제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느냐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들, 이 자본주의가 그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있고, 그 이윤을 얼마나 투자에 사용하느냐가 그 자본주의 경제를 돌리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어쨌든 주되게 이제 논의되는 두 가지, 어떤 금융 부분의 과대 팽창 때문에 경제가 침체됐다거나 이런 불평등 때문에 경제가 침체됐다는 주장이 사실은 이 위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막스주의에서 과연 이 노동계급, 이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의 원인과 위기의 현상들을 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위기가 조건이 있다. 뭐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벌어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화폐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조건이 생기고, 그다음에 위기 전에 자본주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 투기가 벌어진다든지,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아니면 불평등이 확대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위기 전에 벌어지죠. 그리고 막상 딱 위기가 터지게 되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게 된다거나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부도, 파산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곧 위기의 원인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표적인 것이 왜 금융권에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렸지만 그 돈들이 생산적 투자로 쓰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런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자본가들의 이윤이 왜 생산적 투자로 쓰이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주의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윤율 하락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마이클 로버츠라고 하는 그 막스주의 경제학자가 소위 이제 G7이라고 하죠. 자본주의 주요 경제 대국들 7곳의 그 이윤율을 1950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그 조사를 한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60년대 중반까지 이윤율이 상승하다가 그 80년까지 이윤율이 크게 하락했고,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 때 조금 회복됐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 때 그러나 이윤율 회복이 그 이전의 그 장기 호황기에 비하면 여전히 이윤율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이런 이윤율의 하락 때문에 그런 금융권의 비대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을 더 착취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게 막스주의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이윤율 하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막스주의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노동에서만 추가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그 새로 추가된 노동 중에서 일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가고, 또 그 나머지 일부가 자본가들에게 잉여 가치로 가서 이윤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윤율을 계산을 할 때에는 자본가들이 쓴 돈 대비해서 벌어들인 이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쓴 돈은 불변 자본의, 즉 생산 수단에 투자한 부분과 노동자들을 고용한 부분이 자본가들이 투자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벌어들인 돈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이윤이 되는 거니까, 이윤율의 분모와 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의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에 더 빨리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 막스주의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추가적인 노동에서만 자본가들의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투자되는 총 자본에 비해서는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막스주의에서 설명하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어떤 간략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본가들이 이윤율을 다시 끌어올려야 자본주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그 끌어올리는 방법이 뭘까 보면은, 첫 번째는 불변 자본을 파괴하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면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자된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윤율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다른 경우는 임금이 삭감되면 그만큼 이윤으로 가져가는 몫이 더 늘어나니까 이윤율이 오르는 것처럼 또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음 표를 또 보시면요.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실제 신자유주의 시대 때 보면은 그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이게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그 자본가들의 이윤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거는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복지가 삭감되고 노동자들의 해고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계속 정체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자리를 줄이고 해고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본에서 이런 자본주의 위기를 회복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파산하는 거나 그런 걸 통해서 자본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이런 일들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에도 벌어지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 IMF 위기 때 30대 재벌 중에 절반이 다 파산해서 굉장히 헐값에 그 다른 기업들한테 판매가 됐었죠. 이게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 초기에 엄청나게 기업들이 파산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90년대 초반에는 그 옛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 다음에 동유럽 등에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파산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윤율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을 줬겠죠. 그러나 이 최근에는 자본의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기업들을 파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파산, 그 자본의 그 삭감, 그러니까 자본의 어떤 파산과 퇴출로 인한 퇴출,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그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서 자국의 기업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아까 같은 좀비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서 망하지 않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게 이 최근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이윤율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핵심 요인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 국가가 경제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도 그런 기업들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벌이고 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구조조정 같은 거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썼던 그런 것들이 재정 적자 확대로 되니까 다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지출을 삭감한다든지 복지를 삭감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또 공격하는 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이 한국에서도 최근의 상황이 그런 거죠. 최근에 뭐 얼마 전에는 그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풀었는데, 최근에는 공공 부문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복지, 뭐 예를 들면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든지 뭐 하는 그래서 공공 지출을 삭감하려고 하고 공무원들의 뭐 임금을 동결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 상황 자체가 자본주의가 이렇게 위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위기의 대가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계급에게, 뭐 한편에서는 실업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정부의 어떤 지출 삭감, 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자본주의 자체가 낳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동계급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런 것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런 자본주의의 논리 자체에 맞설 때에만 그런 뭔가 새로운 노동자들의 그런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이런 막스주의의 어떤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 아주 유익하게 잘 들어봤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참가자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창과 전화 발언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좋으니 주저없이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참가자 여러분들이 질문과 주장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제자께서 진부하다 할 만큼 1930년대 대불황과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많이 비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1930년대 그 불황 때는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떤 위기 탈출에 효과적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네, 전화 발언 연결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네, 전화 발언 기다리는 동안 답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930년대의 그 대불황 때에 그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특히 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 1930년대 중반부터 이런 뉴딜 정책의 뉴딜 정책을 썼고 그것이 효과들이 나타났다고 이제 주장이 되는데, 근데 굉장히 실제 그 개입의 정도가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그 30년대 중반의 경제 개입의 효과도 금방 떨어졌고, 그런데다가 정부가 다시 미국 정부가 1937년쯤에 이 재정 투자나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자 다시 경제가 급락해서 1937년에는 그 이전보다도 더 급격하게 경제의 어떤 그 미국 경제 추락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 정부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경제에 개입하면서도 계속 재정 적자를 의식했고, 이 재정 적자의 확대가 다른 자본가들의
어떤 계속 그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을 재정적 확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그 정책 개입에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즈벨트의 정책이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 실제 그 미국에서 이런 대불황이 끝났던 것은 1940년에 그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41년이죠. 참전하게 되면서 그때야 비로소 그 미국이 대규모로 정부가 엄청난 돈을 그 전비에 쏟아부으면서 그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도로 막대한 정부의 재정을 투여하지 않으면 이 위기가 쉽사리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평시에 정부가 그런 식으로 막대한 돈을 쓴다라는 거는 실제 자본가들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자본가들의 사업 부분을 잠식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실제에서는 그래서 실행되기가 굉장히 자본가들의 반발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뭐 일부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정부 재정 지출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전화 발언 아까 예,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지금 현재 경제위기 타겟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뭐 맨 처음에는 90만 개 일자리 얘기하다가 지금 결국 이제 25년까지 38조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56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달 전쯤에 후보댐을 언급을 하면서 이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얘기한 거 보고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다 했었는데, 어쨌든 데이터댐에 모인 데이터를 다목적으로 해서 이제 경제 물을 잘 순환하듯이 경제를 잘 순환시키겠다, 뭐 언택 같은 그런 산업, 이런 거, 교육 의료 이런 걸 좀 활성화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디지털 뉴딜이 성공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 좀 사기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디지털 뉴딜이 잘 되면 이게 이제 성공하면 일자리가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최기영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역설적 효과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말하지 않는 거죠. 튀김닭 있잖아요. 닭튀김. 이거 조리에도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기술 혁신이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한다고만은 얘기하진 않습니다. 사실 폴 크로거만 같은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이 노동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 이제 막 얘기하는 우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또 하면서도 이 과학기술 일자리를 확대할지 줄일지 여부는 그 상황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막스주의자들 용어로는 이제 계급투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성공한다고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 생긴다고 하는 그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일자리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한 국회의원이 계산을 한 게 있는데요.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이제 예산을 일자리로 나누면 약간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하면요. 그러니까는 저질 일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고, 시설물 안전 점검이라든가, 진단 결과 보고서 만드는 거, 이런 컴퓨터 입력하는 일자리가 대표적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적인 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라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지만 이게 이제 컨택트 고려 없는 언컨택트가 저는 사실은 이제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쿠팡 노동자들이 없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저는 어떻게 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확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교사 노동자들도 많이 하시 기간제 노동자들 임금을 왜 삭감하는지. 네네. 그래서 장하준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활 물류업이나 배달 운송 노동자들 공공서비스 노동자들 처우가 더 보장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사생활 정보 팔아서 사원화 극성하겠느냐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발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화 발언 그 시간은 한 분당 누구에게나 3분 제공해 드린다는 점 다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발언 듣는 중에 채팅창에 여러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양님이라는 분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금융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거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생산적 투자와 비생산적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채팅창 질문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아해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해 소비가 비활성화됐다는 것만으로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생산성 둔화가 코로나19의 어떤 요인과 만나면서 더 큰 위기가 된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더 많이 타격을 받은 산업, 일자리가 줄어든 부문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김종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본주의에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아니더라도 위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뭐 금융 거품이 너무 커진다거나 경제 부문 간 부조화가 너무 심각한 경우에 이윤율 저하 경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경제에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만약 이런 것들만이 경제 위기 원인이라면 자본주의를 적절하게 규제해서 이런 위기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본주의를 적절하게 규제한다는 게 현실에서 공상에 가깝지만 적어도 그런 공상의 여지는 남겨놓는 거죠. 즉 어떤 개혁의 여지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 경향은 이런 다른 경제 위기 원인들과는 다르게 자본가의 합리적 판단, 즉 더 좋은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결국 위기를 낳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본주의를 적절하게 규제하더라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아까 말한 공상의 여지, 그러니까 개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거죠. 물론 만약 자본이라는 게 끊임없이 증식해야 하는 운명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더 좋은 생산 기술 도입하는 것은 문제는커녕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이는 좋은 일일 것인데,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자본이라는 거는 그 본성상 경쟁을 위해 끊임없이 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윤율 저하가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데이비드 하비가 자본주의 타도에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해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사에서도 썼지만 한편으로는 하비가 오랫동안 그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무시한 게 일조했지만, 근데 오늘 토론회를 이제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하비는 그것 말고도, 노동계급의 중요성 말고도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알렉스 캘리니코스하고 지면 논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이윤율 저하 경향에 이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즉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한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보기에 이윤율 저하 경향은 어떤 개혁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비드 하비가 좀 격하게 반응하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발언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할 수 있으십니다. 네. 네,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어느 품목이 타격이 크냐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메커니즘이 단지 이제 한국어 수출 경제인데 한국인들의 소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어요. 세계적으로.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만큼 세계 생산들이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수출할 것 중에 코로나로 타격받을 부문들에 대해서 전경련이 조사한 거 보니까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게 일반 기계 부문일 걸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기계를 한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한국 수출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 정해 통계 보면은 일반 기계, 디스플레이, 선박, 자동차 같은 부문들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해서 흔히 생각하는 단지 관광이나 소매업 말고도 이런 부문들이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활발하게 전화 발언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은정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연사께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개입이 재정 적자 확대가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질문들이 좀 나왔는데 중간 답변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하이 씨가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어쨌든 이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도 감소를 했지만 생산도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비재도 수출을 하지만 또 중간재나 뭐 자본재라고 불리는 일종의 부품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생산이 딱 중단이 되면은 그런 쪽으로 한국이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수출 감소가 이 경제 성장률 하락의 커다란 요인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부품 같은 것을 수출하는 것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많이 그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면 한국이 자동차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동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생산 부분에서의 타격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 위기 악화하고는 어떤 연결이 되냐라고 질문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그래도 이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이런 기업들이 다 굉장히 당장 뭐 생산을 할 수가 없고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다시 또 위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다른 경제 부분에 악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19로 특히 이제 타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자본재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계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관광업,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항공,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타격을 입겠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IT 산업 같은 경우는 꽤 호황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게임 업계는 수익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게임 업계가 그런 식으로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늘릴 텐데, 그런 부분이 또 IT 부분에는 또 어떤 수요 창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산업들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터인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산과 소비의 감소 모두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은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생산 부분에서의 그 중단 이런 것들이 또 많은 타격을 줄 것 같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연결된 전화 발언이 있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 김태양 씨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뭐냐면은 막스주의 경제학에서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막스주의 아닌 일반 경제학에서도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높은 경우를 거품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가 2,000원, 3,000원이 되는 것을 거품이라고 하듯이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 500원, 1,000원짜리 마스크가 2,000원, 3,000원 하는 게 다 거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품이 왜 발생하냐 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부동산 거품 또는 자산 거품 한 것이 우선 뭐냐면 생산적 부분에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이 뭐 이렇게 1%도 안 나고 2%도 안 나고 할 때 한데 오히려 뭐냐면은 뭐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은 막 이렇게 30%, 50% 오르고 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설사 이게 투자하는 사람은 거품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투자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게 판매할 때는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받고 판매를 하면 다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든 아니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더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만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사 이렇게 자기가 1,000원 주고 사서 2,000원에 팔 수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2,000원 주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3,000원에 못 판다면 그 2,000원에 해당되는 이거 가격은 다 손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회 전체가 생산적 부분, 다시 말하면 이윤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전부 다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뭐냐면은 이게 생산적 부분에서의 어떤 가치가 보장되지 않은 채로 이 가치가 없는 이 금융이든 아니면 이게 주식이든 이런 데서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본주의 역사상 계속 이게 반복돼 왔다고 이게 났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거품이라고 정의하는 단지 금융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 생산 부분에서도 거품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 어떤 일반적인 이윤율이 되게 낮을 때 그 낮은 이윤율에 대한 투자를 할 돈이 많지는 하지만, 예를 들면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면 30대 대기업들의 지금 사내 유보금이 957조 원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 뭐냐면 이윤, 다시 말하면 잉여가치 생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부분만이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는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막스주의에서는 결국 뭐냐면 생산이 중요하다.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식이든 이게 이런 자산 거품 이런 걸 이렇게로 먹고 살 수는 없고 결국 뭐냐면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생산은 결국 뭐냐면 잉여가치를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잉여가치를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자들 착취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노동자의 착취와 잉여가치 생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거품만으로는 이렇게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발언 잘 들어봤고요. 참가자 토론 시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위기 시기에 또 이 대안 논의 중에 하나는 거대 자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되곤 하는데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이제 거대 독점 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경영자들을 의회로 불러서 청문회도 한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거대 자본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잘 들어보면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불공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생산성 혁신을 방해하고 또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위기를 낳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에서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 재벌 개혁론이 또 많이 대두가 되곤 하는데 이런 논의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발제자의 답변을 좀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참가자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정리 발언 듣기 전에 몇 가지만 공지와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노동자연대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주제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동자연대 신문인데요. 아마 안내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알림이를 설치하시면 수시로 이 노동자연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온라인 기사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연대 신문은 주간으로 종이신문으로도 발행이 되는데요. 다음 호는 8월 20일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접속을 하셔서 정기 구독을 하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과 발언으로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네,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한 분이 이제 재정 투자 같은 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늘린다. 그렇게 하면은 민간의 그런 건설 회사들이 주택을 늘리는 것과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이윤을 잠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정말 허접해서 실제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러나 만약에 어떤 정부가 실제로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막대하게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에 돈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 기업들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것과 연결된 그런 많은 기업들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새로운 분야를 완전히 획기적인 분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를 늘리게 될 때 기존의 사기업들과 경쟁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단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문제들도 있고 이것이 그런 기업들의 어떤 사업 기회를 뺏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자본가들이 원하는 건 민영화잖아요.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부분도 넘겨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과 오히려 반대되는 일이 특히 이제 재정 투자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늘린다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경쟁도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자본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다른 분이 대답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을 산다. 이게 저 개인한테는 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이게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서로 교환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증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그것이 단지 제조업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어떤 생산을 위해서 뭐 기계나 설비 이런 자본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실물 부분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생산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비생산적 투자도 분명히 자본가들 개개인으로 보자면 일종의 돈을 버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100만 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그것이 200만 원으로 오른다면 저로서는 돈 100만 원을 버는 일이 되겠죠. 근데 실제 그것은 이 사회자는 아깝게도 100만 원을 벌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제로성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물론 이 비생산적 부분에서 막 투기가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생산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내 돈이 200만 원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부유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뭐 전화로 답변하신 분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런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서 얻는 이윤이라거나 가격 상승이라는 것의 많은 부분은 생산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충분히 이윤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투기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200만 원을 주고 이 채권을 샀는데 이게 1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의 소비를 줄여야 되고, 뭐 기업들이라면 투자를 줄여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거시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그렇게 구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좀 답변을 해보면, 뭐 최근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뭐 재벌이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그런 그 주장들이 좀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독점 기업들, 특히 이제 이런 IT 독점 기업들이 최근에는 많은 타겟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 때문에 생산성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이제 커다란 이윤을 챙겨가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그것이 생산성 향상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낳고 양극화를 낳는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꽤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물론 이 기업들이 얻는 이 막대한 이윤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막수주의에서 보자면 기술 개발을 선도한 기업들은 소위 이제 특별 잉여 가치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업들보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싸게 공급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시장 장악력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독점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 소기업들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는 다른 자본가들을 등쳐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거대 기업들이 소기업들을 등쳐먹는 일은 굉장히 흔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이 소위 이런 독점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전체에서 생산되는 잉여 가치를 자신들이 더 많이 배분받는다라는 것이지 사회 전체의 그 이윤 생산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없는 거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독점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이윤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기업들은 그걸 분명히 은행에 같은 금융권에 저축을 하겠죠. 그럼 금융권에서는 그것을 다시 다른 기업들이 대출을 해주는 과정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라는 것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투자를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구글이 막대한 돈을 벌어서 그걸 다 자기네 회사 금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즉 이것은 어떤 자본 전체의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들 사이에서 이윤의 배분의 문제하고 오히려 더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의 재벌도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설사 이 재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소기업들을 등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돈들이 다시 금융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느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발제 때 얘기했던 금융화에 대한 반론이기도 한 것이죠. 네. 금융 부분에 더 많이 돈이 쏠렸는데 그 돈들이 실제 어떤 생산적 투자에 쓰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먼저 봐야지, 네. 왜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그냥 자본가들이 그쪽에 돈을 투자하지 않아, 금융자본가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일단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얘기됐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 좀 쉽지 않은 책이긴 합니다만, 크리스 하먼이 쓴 이 좀비 자본주의라는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대한 막수주의적 설명뿐만 아니라 이런 좀 역사를 거슬러서 이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 위기들, 호황과 위기를 설명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에게 좀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른 어떤 경제 위기 이론들에 대한 반박도 충실하게 실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 위기가 이런 자본 자체가 이윤 투자를 늘릴 때마다, 자본 축적이 늘어날 때마다 이윤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떨어진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막스가 말했던 자본의 한계는 그 자본 그 자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최근에 일시적으로 국가가 이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다 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기업 살리게 나서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또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시 얘기가 되면서 이게 다시 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일들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현재 이미 민간 기업들에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네, 실제 그리고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 바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미 한번 벌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같은 그런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이런 투쟁을 계속해서 이제 전개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거듭해서 이런 경제 위기로 노동자들의 그런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우리가 대안으로 추구할 때에만 이런 위기를 근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제자분과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궂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음 토론회에서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